여러분, 지금 손에 든 그 술잔을 한번 보세요. 맥주든 와인이든 소주든 상관없습니다. 그 액체 하나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농사, 정착, 국가, 심지어 법과 제도까지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 땅을 갈기 시작한 게 아니라 같은 잔을 나누기 위해 땅을 갈기 시작했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죠. 그렇다면 인간은 대체 언제부터 술을 만들고 마시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술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한 잔이 어떻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며 사회와 문명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따라 인류가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동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라페트 동굴.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둠 속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손에는 돌로 만든 절구가 들려 있고 그 안에서 국물을 갈고 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동굴벽에 울려 퍼지죠. 1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나투피안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낮에는 사냥을 하고 열매를 따지만 밤이 되면 이곳으로 돌아와요. 왜일까요? 이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었거든요. 그들은 죽은 자들 옆에서 곡물을 갈았습니다. 보리와 밀을 가루로 만들고 그걸 물과 섞어 작은 항아리에 담았어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죠. 동굴 입구에 작은 불을 피우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그들은 항아리를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항아리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액체가 거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부글부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맛을 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쓰고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퍼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가벼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은 자를 향한 슬픔도 조금 덜해졌죠. 그들은 이걸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액체 속에 들어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이번엔 더 많이 만들었고 국물이 부족해지자 무덤 근처에 땅을 읽었습니다. 보리를 심었죠.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위해 술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동굴에서 발견한 건 석주절구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양조 시설의 흔적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시설이 식량 창고 옆에 있지 않았어요. 무덤 옆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잉여 곡물로 술을 만든 게 아니라 술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재배했다고요. 의식이 먼저였고 술이 먼저였으며 농업은 그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빵보다 맥주가 먼저였을 가능성을 이 증거들이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왜 하필 무덤 옆이었을까요?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동료가 죽으면 집단은 흔들렸고 두려움이 퍼졌으며 누가 다음일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람들을 갈라놓았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달랐어요. 같이 취하면 그 두려움이 나뉘어졌고 슬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됐습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행위가 집단을 다시 묶었죠. 술잔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술의 첫 번째 기능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집단을 다시 세우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술에는 또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취하면 평범한 사람이 다른 존재가 됐거든요.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터져나오며 평소엔 할 수 없던 말을 하게 됐죠. 샤먼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 쓰러졌고 깨어나서는 신이 말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어요. 술이 인간과 신을 잇는 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식이 변한 상태, 술은 인간을 그 상태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신과 대화했습니다. 선사시대 동굴 벽화들을 보면 의식과 변성의식 상태를 암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춤추는 사람, 쓰러진 사람, 뭔가를 든 사람. 이게 직접적으로 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의식을 위한 변성 상태를 원했다는 점이에요. 술이든 다른 환각물질이든 그들은 일상의 의식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25,000년 전 프랑스의 로제 비너스상을 보면 여인이 들소풀을 들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술잔으로 해석해요. 풍요의 여신이 술잔을 든 모습으로 숭배된 거죠. 술은 이미 그때부터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인간은 왜 집단을 이뤄야 했을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수를 피하려면 여럿이 함께 있어야 했어요. 사냥에 성공하려면 협력이 필요했고 추운 겨울을 버티려면 서로 의지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낯선 자를 경계했습니다. 다른 부족은 적이었어요. 심지어 같은 부족 안에서도 경쟁과 질투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경계를 무너뜨립니까?
하지만 말만으로는 신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약속도 쉽게 깨졌고 맹세도 허공에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술은 달랐어요. 술을 함께 마시면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됐어요. 적이 동료가 됐고 의심이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취함이라는 경험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하면 인간은 약해지거든요. 말이 꼬이고 몸이 비틀거리며 평소의 가면을 벗게 되죠. 그 약한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약하구나. 그 깨달음이 신뢰를 만들었어요. 언어가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규칙도 법도 계약서도 없던 시대였죠. 그때 어떻게 신뢰를 증명했을까요? 같이 취하는 겁니다. 같은 잔을 나눠 마셨어요. 같이 비틀거렸고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경험 하나가 언어보다 강력한 약속이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취했다. 그러니 우리는 한편이다. 이게 암묵적 신뢰의 시작이었죠. 실제로 고대 문명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함께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조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취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술은 집단을 하나로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사회를 유지하는 접착제였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3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술은 계속 같은 일을 해왔죠. 낯선 사람을 동료로 만들었어요. 경계를 무너뜨렸고 집단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1만 년 전 황하유역 어느 마을에서 토기가 발명됐어요. 이제 액체를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은 쌀과 꿀, 산사나무 열매를 항아리에 담았어요. 며칠 후 열어보니 향이 났습니다. 달콤하고 톡 쏘는 향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강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보리를 심고 대추야자를 키워 그걸로 맥주와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술이 개인의 것에서 공동체의 것으로 바뀐 거예요. 술이 개인의 것에서 공동체의 것으로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을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니 모두가 서로를 알 수 없게 됐고 신뢰를 만드는 게 어려워졌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덤역 작은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큰 창고가 필요했고 전문적인 양조 시설이 만들어졌으며 누군가는 술을 관리해야 했죠. 그 순간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게 됩니다. 재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술이 재화가 되면서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서, 기원전 3400년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류가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어 기록한 게 뭐였을까요? 신화? 철학?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월급 명세서와 세금 고지서였어요. 그리고 그 문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맥주였습니다. 술잔 모양의 상형 문자가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흔한 단어였고 곡물, 직물, 가축과 함께 맥주가 나열돼 있었죠. 왜일까요? 술이 화폐가 됐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맥주로 받았고 기자 피라미드를 건설한 이집트 노동자들은 하루에 약 4리터씩 맥주를 배급받았으며 왕실 연회에서는 만 개의 술 항아리가 손님들에게 제공됐어요. 왜 돈이 아니라 술이었을까요? 술이 더 실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훔칠 수 있지만 술은 마셔야 하니까요. 술은 저장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으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완벽한 재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술이 통제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원전 1720년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 안에 술 규제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여관주인은 범죄자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 만약 팔면 여관주인도 처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가가 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통제했을까요? 술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을 하나로 묶지만 동시에 폭력을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취하면 싸움이 나고 질서가 무너지며 통제가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국가는 결정을 내렸어요. 술은 우리가 관리한다. 술을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전부 허가제가 됐고 그 순간 술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 됐습니다. 이게 국가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폭력을 독점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폭력만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도 관리합니다. 술이 쾌락이었고 국가는 그걸 배분했어요. 그 배분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했죠. 술을 주면 일을 시킬 수 있었고 술을 끊으면 처벌할 수 있었으며 술의 양을 조절하면 사회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빵보다 술이 통치에 더 편했다고요. 빵은 배를 채우지만 술은 마음을 채우니까요. 배고픈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지만 취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거든요. 왕실 연애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870년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의 잔치에는 손님들 앞에 만 개의 술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와인과 맥주가 넘쳐났으며 사람들이 취해가며 왕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잔치일까요? 아닙니다. 권력의 과시예요. 내가 이만큼의 술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건 내가 이만큼의 힘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술은 권력의 상징이 된 겁니다. 연회장 바닥에는 쿠션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가운데 큰 항아리, 크라테르가 놓여 있고 거기서 포도주를 따라 마십니다. 그리스 문명의 심포지엄이죠. 그리스인들에게 술은 특별했어요.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의심했거든요. 술을 못 마시는 자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술을 잘 마시는 능력이 남성성과 연결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밤늦게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논쟁했고 그러면서도 술을 잘 견디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는 심지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물을 마시면 비관적이 되고 기질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진지해진다. 술은 오히려 합리성을 가져오는 도구라고 믿었던 거죠. 아이러니하죠? 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데 합리성을 가져온다니요?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술을 마셔야 진실이 나온다. 취해야 솔직해진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술에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보세요. 그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술에는 정복당했어요. 어느 날 잔치에서 취한 알렉산더는 친구이자 장군인 클레이투스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분노에 휩싸여 창에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깨어난 알렉산더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봐요. 부하들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술은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술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취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술자리를 이용했어요.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하고 충성심을 시험하며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죠. 술자리는 전쟁터였습니다. 칼 대신 술잔을 든 전쟁터였던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로원 회의장에 의원들이 모여 있고 누군가 선언합니다. 모든 식사 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건강을 위해 술을 마셔야 한다. 기원 후 1세기 1이에요. 하루 3끼 먹으면 3번 건배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비웃었고 그 규칙을 비꼬는 음주 게임이 생겨났어요. 애인 이름의 각 글자마다 술 한 잔씩 마시기. 이제 술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가 된 겁니다. 그리스 신화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술과 취한 사람들이 빠지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일리아드도 오디세이아도 술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술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뼈대였습니다. 하지만 술에는 역설이 있었죠. 술은 합리성을 깨트리지만 동시에 결속을 만들었고 폭력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가져왔으며 개인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집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옵니다. 연금술사의 작업실에서 불이 타오르고 이상한 장치가 거품을 내며 끓고 있어요. 아랍 연금술사 자비를 입은 하이안입니다. 그는 금을 만들려고 했지만 대신 더 강한 술을 만들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끓인 겁니다. 알코올은 물보다 끓는 점이 낮았기 때문에 먼저 증기로 날아갔고 그 증기를 식히면 순수한 알코올만 남았어요. 술의 영혼만 뽑아낸 겁니다. 이게 증류주의 탄생이었어요. 발효주와 증류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효주는 자연이 만든 거예요. 효모가 곡물이나 과일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인간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알코올 도수는 대략 5도에서 15도 정도였어요. 천천히 취하고 천천히 깨는 술이었습니다. 부족 사회에 어울리는 술이었죠. 느긋하게 둘러앉아 이야기하며 마시기에 딱 좋았던 겁니다. 하지만 증류주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억지로 만든 거예요. 불을 지피고 온도를 조절하며 증기를 모아 다시 식히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알코올 도수는 40도가 넘었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빙빙 돌고 몇 잔 더 마시면 정신을 잃었어요. 빠르게 취하고 강하게 취하는 술이었죠. 제국에 어울리는 술이 된 겁니다. 왜 제국의 술일까요? 제국은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넓은 땅을 지배했고 많은 사람을 통제했으며 전쟁을 치르고 무역을 확장했어요. 그런 속도에는 느긋한 발효주가 맞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강한 게 필요했죠. 증류주는 그 필요를 채웠습니다. 게다가 증류주는 오래 보관할 수 있었어요. 발효주는 몇 주면 상했지만 증류주는 몇 년이 지나도 괜찮았습니다. 배에 실어서 대양을 건널 수 있었고 먼 식민지까지 운반할 수 있었죠. 15세기 탐험의 시대가 열립니다. 항구에 큰 배가 정박해 있고 선원들이 물건을 싣고 있어요. 식량, 무기, 그리고 술통이었죠. 유럽 선원들이 대양으로 나갑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를 향해서요.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배 위에서는 물이 금방 썩었거든요. 며칠만 지나면 녹조가 끼고 냄새가 나서 마실 수 없게 됐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증류주를 섞은 겁니다. 독한 술을 물에 타면 알코올이 세균을 죽였고 물이 몇 달이 지나도 신선하게 유지됐어요. 선원들은 매일 술을 배급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잔씩 물에 타서 마셨죠. 술이 없으면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배마다 술통이 가득 실렸고 술은 제국 확장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술은 무기가 됐어요.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는 증류주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큰 통 100개 정도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었거든요. 유럽 상인들은 술로 사람을 샀어요. 그 사람들을 아메리카로 팔았고 그곳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해 다시 술을 만들었죠. 삼각무역의 중심에 술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인들은 물 대신 술을 마셨습니다. 물은 위험했거든요. 강물은 오염돼 있었고 우물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물을 마시면 병에 걸렸죠? 그래서 술을 마셨습니다. 맥주, 사이다, 증류주를 마셨어요.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6리터씩 마셨습니다. 요즘 미국인들이 7리터 정도 마시는 거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죠. 가난한 사람들만 물을 마셨고 나머지는 전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차에도 설탕에도 신문에도. 미국 독립혁명의 촉발점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차와 세금 대표성 문제였지만 사람들 일상에서 더 날카롭게 체감한 건 증류주 같은 생필품이었어요. 술에 대한 세금이 너무 높아져서 일반 사람들이 술을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차를 바다에 버린 보스턴 차 사건이 유명하지만 민심의 직격탄을 날린 건 술이었죠. 술을 빼앗으면 싸우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그런데 술이 강해질수록 문제도 커졌습니다. 증류주는 너무 강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중독됐고 폭력이 늘어났으며 가정이 무너졌죠. 술은 더 이상 공동체를 묶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찢는 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의사 벤자민 러시가 선언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질병이다.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의 진단은 옳았어요. 미국에서만 매년 9만 명이 술 때문에 죽었고 1,700만 명이 중독 상태였으니까요. 가족이 무너지고 마을이 황폐해지며 사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1919년 금주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였어요. 전쟁터였습니다. 전선 어딘가. 참호 안에 군인들이 웅크리고 있고 누군가 술병을 돌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양조장을 전시 필수 산업으로 지정했죠. 병사들에게 맥주를 공급했고 그 맥주가 사기를 유지했습니다. 술 없이는 전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13년 만에 금주법이 폐지됐고 술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럼 결국 술은 뭘까요? 음료일까요? 아닙니다. 술은 음료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사회기술이었습니다. 동굴 속 무덤 옆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세금정부에 기록됐고 그리스 철학자의 잔에 담겼으며 로마 황제의 권력이 됐고 대양을 건너 제국을 확장시켰죠. 술은 집단을 만들었고 국가를 세웠으며 문명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곡물을 먹기 위해 정착한 게 아니에요. 같은 잔을 들기 위해 정착했습니다. 지금 당신 손에 든 그 술잔, 그게 1만 년 인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